반갑습니다. 항공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26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바로 백제의 무령왕릉 발굴의 숨겨진 이야기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고학계 최대의 발굴 사건이자 또 우리나라 고대 사학계를 확 뒤집어 놓았던 그 혁명적인 사건, 그 무령왕릉의 발굴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이 남하정책으로 백제의 수도 한승이 함락당하고 또 백제의 계룡왕은 서울 아차산 밑에서 잡혀서 참수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제는 한강교역 전체를 상실하게 되면서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태자였던 문종왕이 남쪽으로 도망가서 지금 충남 공주 웅진에다가 새로운 도읍을 정하고 웅진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백제는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왕권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귀족권이 강화되면서 정치는 혼란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문주왕도 살해당하고 문주왕의 어린 아들 삼근왕도 살해당하고 또 뒤이어서 등장했던 동서왕도 살해당하면서 백제는 계속해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무령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무령왕은 위기에 빠진 백제를 다시 구하고 백제를 다시 반석에 올려놨던 백제의 중군주자, 우리나라 최고의 민왕군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국사기 서론에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나와요. 무령왕의 외모에 대한 기록인데요. 김부식이 뭐라고 하냐면 무령왕의 외모에서 키가 8척이고 눈과 눈썹이 그림처럼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생긴 민왕군주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령왕의 계보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책 기록인 삼국사기와 일본 책 기록인 일본서기 기록이 서로 상반된 내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이 논란을 한 번에 정리해준 사건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무령왕릉 발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무령왕릉 발굴은 우연히 일어나게 돼요. 1971년 7월 한여름이죠. 장마가 오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니까 공주, 손산리 고군군, 특히 육고군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배수로 공사를 하는 인부의 사끝에 뭔가 느낌이 와요. 촉이 오는 것이죠. 쨍그랑 뭐가 걸립니다. 무엇일까 파봤더니 바로 무덤의 입구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바로 서울에 연락했고 김원용 박사가 이끄는 발굴팀이 기차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령왕릉의 발굴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죠. 자, 무령왕릉의 발굴 입구 지금까지 토굴대전 유일한 백제의 왕릉이에요. 백제의 왕릉은 초기에는 그 무덤 형식이 돌무진 무덤이고 이후에 갈수록 이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됐는데 무덤 형식 자체가 토굴되기 좋은 형식이에요. 게다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서 집중적으로 토굴되면서 남아있는 백제의 왕릉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토굴대전 백제의 왕릉이 발견됐던 사실 자체가 학계에는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흥분에 휩싸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왜 이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냐? 무령왕은 위치가 좋았어요. 다른 무덤 사이에 숨어 있었거든요. 위치가 좋다 보니까 일제의 토굴꾼들이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아무튼 무덤 입구는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무덤인 것이죠. 벽돌과 돌, 흙으로 잔뜩 막혀져 있습니다. 일단 고인에 대한 제사를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고 그 다음에 봉인을 뜯기 시작합니다. 벽돌과 흙을 하나하나 뜯어나가니까 무덤 입구에서 아주 하얀색 찬 공기가 딱 발굴팀을 덮치게 됩니다. 유령이냐? 유령은 아니고요. 뭐냐면 이 1500년 동안 밀봉된 무덤이지 않습니까? 무덤 안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무덤 바깥에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서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수증기가 발생해서 달려온 것이죠. 그게 거치고 나니까 이 무덤 이 입구가 아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천장에 나무 뿌리가 어찌 보면 커튼처럼 치렁치렁 이렇게 내려와 있던 겁니다. 15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무 뿌리가 무덤 입구까지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죠. 그 사이로 웬 동물 하나가 발굴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괴물이냐고요? 괴물은 아니고 뭐냐면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 바로 진묘수라고도 합니다. 국보제 161호 정되어 있죠. 동물의 형상하고 있는 석훈인데요. 근데 무덤을 지켜야 되니까 굉장히 무섭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진묘수를 보면 굉장히 재밌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서 도대체 무덤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진묘수의 뒷다리 하나가 부러져 있었어요. 왜 부러뜨렸을까? 무덤을 지켜야 되는데 학자들이 추론해 보니까 중국책 기록에 보면 이 진묘수의 다리를 부러뜨린 기록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무덤을 지켜야 되는데 무덤을 안 지키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무덤을 열심히 지키라고 뒷다리를 부러뜨렸던데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무덤을 잘 키려면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가지 말라고 다리를 부러뜨렸다. 조금은 이해되지 않죠. 그리고 이 진묘수 앞에 그 유명한 유물 바로 뭐죠? 매직권, 지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령왕릉에서 발굴되는 그 수많은 유물 중에서 최고의 유물은 바로 이 매직권 지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고대에서의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풀어나갈 얘기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자, 매직권은 뭐냐면 땅을 샀다는 증거가 됩니다. 땅을 샀다. 무릉왕이 비록 왕이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토지신한테 자기가 묻힐 이 장지에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돈 1만 문을 주고 이 땅을 샀다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매직권에 이 무덤에 묻힌 주인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입니다. 뭐라고요?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도대체 누군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영동대장군은 무릉왕이 중국의 황제로 받은 칭호고 그 다음에 백제는 백제겠죠. 사마는 뭐냐면 무릉왕의 본명입니다. 김부지 삼국사기에 보면 무릉왕의 본명에 대해서 부여사마, 즉 사마라고 확실히 나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은 바로 무릉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무덤의 주인이 밝혀진 유일한 백제의 왕릉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흥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의 주인이 밝혀진 백제의 왕릉은 이 무릉왕릉이 유일했거든요. 물론 신라 경주에 가면 도굴되지 않은 무덤은 왕릉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금관총, 천마총, 서봉총도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무덤의 주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이에요. 총은 왕릉으로 추정되지만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을 때 총도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무릉왕릉은 무덤의 주인까지 확실히 밝혀진 유일한 백제의 왕릉이다. 정말 우리나라 고대 사학계를 뒤흔드는 최고의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묘지 매직권 지석에는 또 중요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무릉왕이 출생연도가 461년으로 되어 있고 523년에 돌아가셨다는 거거든요. 제 의견이 바로 501년에서 523년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부지 삼국사기에 보면 무릉왕의 계보대에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무릉왕은 동성왕 또는 이 동성왕 다른 말로 모대왕이거든요. 동성왕의 둘째 아들이다 기록이 나오는데 이 매직권에 나와 있는 무릉왕의 출생연도 461년에 따르게 되면 무릉왕이 아버지로 추정되는 동성왕보다 나이가 더 많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보다 나이가 더 많다. 그러면 삼국사의 기록이 틀린 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삼국사의 기록과 그 다음에 이 매직권의 기록이 축돌할 때 누구의 기록을 우선하느냐?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때 편제된 후대의 기록이고 이 매직권은 무덤이 만들어진 당시의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직권의 기록이 우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냐? 이제 일본 측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서기에 보면 전혀 상반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장수왕이 남아 정치적으로 위기를 느낀 계룡왕이 동생 곤지를 부릅니다. 곤지 보고 네가 일본에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라. 모종의 미션을 주죠. 이때 곤지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나서 형수님과 같이 가겠다고 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다음에 계룡왕이 보이는 반응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화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룡이 그럼 형수랑 같이 가라고 흔쾌히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 그러다가 이때 형수 즉 계룡왕비는 만삭의 몸이었다. 만삭의 형수와 같이 일본을 길을 떠나는 곤지. 뭔가 막장 드라마, 아침 드라마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어쨌든 곤지는 형수님이었던 계룡왕비와 일본을 길을 떠나는 와중에 이 계룡왕비가 산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섬 강나도 가카라시마에서 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무릉왕이 되었다는 일본 측 기록인데 이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현재로 논란이 많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일본 서기는 굉장히 왜곡과 날조가 많은 왜곡과 날조로 점철된 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서기를 읽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곤지가 만삭인 형수님과 일본으로 가서 난 아이가 무릉왕이라는 이 기록도 일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본 측이 백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계룡왕한테 동생이 두 명 있었다. 바로 문주왕과 곤지가 되는 것이죠. 이 문주왕도 삼국사기에는 계룡왕의 아들이자 태조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동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수왕이 남하전책으로 위협을 느낀 이 계룡왕이 먼저 문주왕을 불러서 신라에 보냅니다. 원명을 요청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곤지라는 동생을 불러서 너도 일본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라고 보냈던 것이죠. 이 곤지가 일본에 건너가서 난 아들이 바로 무릉왕이고 그 무릉왕의 동생이 바로 동성왕이니까 무릉왕과 동성왕 실제로는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주왕이 살해당하고 문주왕의 어린 아들 상근왕도 살해당하고 그리고 왕위가 끊기게 되니까 일본에 있던 동성왕이 먼저 기국해서 왕이 되었지만 이분도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무릉왕이 기국해서 왕이 되었다고 현재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직권에 또 재미있는 기록들, 중요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무릉왕이 62세에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62세는 굉장히 장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의 평균 수명이 30, 40대 불과하거든요. 근데 62세까지 사시면 굉장히 장수하신 거고 그렇다면 무릉왕이 40살 정도의 왕이 됐다고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무릉왕의 죽음을 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붕은 뭐냐면
보통 중국 황제가 돌아가실 때 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김부지 삼국사기에서는 우리나라 왕들을 중국 황제보다 한 단계 낮게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왕이 죽으면 붕을 쓰지 않는데, 당시 백제인들은 자신들의 왕, 백제왕의 죽음을 붕위로 표현했던 것은 중국 황제와 대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또 그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비밀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매직권 지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무덤 현실로 들어갑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수많은 벽돌로 쌓여진 그 현실에 들어가면 무릉왕과 왕비의 목관이 있고 수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150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인골은 거의 사라지고 없고 치아 몇 개와 그다음에 금제관식, 금귀걸이, 금목걸이 이런 수많은 부장품들 한 50여 점의 국보급 유물과 4600점 정도의 유물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이 무릉왕릉의 발굴은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고학계 최대의 발굴이고 또 우리나라 고대 사기를 뒤집었던 혁명적인 사건이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고대 사의 많은 비밀들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최악의 졸속 발굴의 운명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하고 큰 발굴을 해본 경험, 노하우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문화재를 바라보는 문화의식이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무릉왕릉 발굴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기자들이 몰려오고 마을 주민들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서로 밀고 밀리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시장판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17시간 만에 초스피드로 졸속 발굴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마치 이삿짐 나르듯이 발굴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무릉왕릉 정도의 규모의 중요한 왕릉은 발굴하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잡게 되거든요. 현장 조사도 하고 기록 남기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졸속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보존 안 됐죠. 유물들의 위치도 기록하지 않았죠. 유물도 대충대충 나르다가 결국 유물을 깨뜨려서 파손되는 어처구니 없는 마치 코미디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발굴을 주도했던 김원용 박사가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인생에 가장 후회스러운 사건이 바로 이 무릉왕릉의 발굴이다. 하지만 또 다양하게 본다면 이 무릉왕릉의 발굴이 전하위복 또는 반면교사의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많은 반성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다시는 이런 졸속 발굴을 하지 말자. 그래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먼저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 현재 문화재청으로 승격하게 되고 또 문화재연구실이 문화재연구소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릉왕릉은 일종의 발굴은 일종의 희생양이라 할 수 있죠. 무릉왕릉의 발굴을 계기로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황남대총 발굴 같은 많은 발굴들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제대로 된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소의 위안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릉왕릉 발굴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릉왕과 왕비의 관이 목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목관이 일본에서는 금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관이 파손된 형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유일한 백제의 왕릉이고 외부로부터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파손된 형태다. 근데 그 파손된 형태가 자연적으로 파손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물리적 힘을 가해서 파손된 형태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무릉왕릉을 초등학교 때 한번 수학여행을 가봤거든요. 그때 받았던,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 눈으로 보더라도 받았던 그 감동과 충격을 아직까지 저는 평생 간직하고 있습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그 벽돌, 글로 채워진 현실, 그리고 그 벽돌에는 하나하나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장엄했습니다. 정말 백제의 세련되고 우아한 문화를 보여줬던 게 바로 무릉왕릉의 발굴이 되는 것이죠. 정말 감동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영구 폐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대신 원형 그대로 본뜬 모형관이 있기 때문에 모형관에 가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신라 경주는 자주 가지만 백제에 소재된 공주나 부인은 잘 가지 않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가족들하고 시간을 내셔서 공주에 꼭 가셔서 금강을 끼고 흐르는 공산성 산책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힐링도 하시고 편안하게 한번 산책해 보시고 또 그 옆에 있는 송산리 고궁군에 가셔서 무릉왕릉의 이 모형관이라도 한번 보신다면 백제의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고 저는 확신드립니다. 한번 꼭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릉왕릉 발굴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여러분 당연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나라 왕릉들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무릉왕릉의 발굴입니다. 내기 좋죠. 도굴되지 않은 백제의 유일한 왕릉, 무덤의 주인이 밝혀진 유일한 백제의 왕릉.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덤 형식이 여러분 벽돌식 무덤이잖아요. 백제에서 보기 드문 무덤 형식이거든요. 백제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또 후기로 갈수록 대부분은 굴식 돌방 무덤인데 벽돌식 무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백제에서 넘어온 게 아니고 중국에서 넘어온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출제 포인트 잘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백제의 무릉왕릉은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벽돌식 무덤이다. 꼭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백제의 무릉왕릉은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벽돌식 무덤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덤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굴되지 않은 유일한 백제의 왕릉이고 무덤의 주인이 밝혀진 유일한 백제의 왕릉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이 무릉왕이 아들 하나는 잘났죠. 그 아들이 누구죠? 바로 백제의 성군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바로 그 유명한 성왕입니다. 이 성왕이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화려한 백제의 붕괴를 이끌게 되면서 고구려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삼국시대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배경을 바꿨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제가 이 촬영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제 공부방에서 하거든요. 아무리 물색해보고 시도해봐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방에서 하다 보니까 뒤에 뭐 책도 보이다 보니까 뭐 시선이 분산된다, 집중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거실에서 한번 해봅니다. 심플하게 뒤에 블라인드 치고 제가 좋아하는 꽃 폴리샷을 옆에 두고 촬영하고 있는데 더 이상한 장소가 없으니까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맞으면 촬영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건이 되고 또 성공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사무실이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나도 오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당분간은 촬영하고 최선을 다해서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겉모습보다는 그 내면, 그 사람의 진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강의도 화려한 편집은 없지만 또 화려한 배경, 깔끔한 배경은 없지만 제 강의의 진솔성을 한번 듣고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감사합니다.